I don't care about the scene. I don't care about the location. All that matters not to me. That you wherever I go, baby. I just need you by my side. Yeah. That's until the day I die. 안녕하세요. 다시 찾는 부동산 연구소 리랩스TV의 랩보스입니다. 오늘은 담보감정평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살펴볼 내용은 첫 번째, 담보평가가 무엇인지, 두 번째, 은행이 감정평가사한테 담보평가를 맡긴 이유, 그 다음에 담보평가 금액이 시세보다 낮은 이유, 그런데 담보평가 금액이 시세보다 과연 낮을까 하는 물음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담보평가 금액을 잘 받는 방법, 즉 담보가치 올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담보평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내가 가진 부동산을 은행에게 담보로 제공할 때 발생하는 평가를 말하는데, 담보라는 것은 채무 불이행 때 채무의 변제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채권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은행은 이 담보물의 가격을 확인하고 대출 비율을 적용해서 이제 대출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이 담보물의 가격을 확인하는 절차를 담보감정평가라고 합니다. 은행은 담보감정평가 금액에 대해서 대출 비율, LTV인데 론투밸류의 약자입니다. 대출 비율을 적용하여 부동산 소유자한테 자금을 대출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LTV가 60%라고 가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의 가치가 10억입니다. 10억에 60%를 적용한 6억이 대출 가능 금액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해서 근거법률이 있을까요? 아쉽게도 근거법률은 없고요. 이 신문기사를 하나 눈여겨보실 만한데 2011년도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대출의 담보가치 평가를 자체적으로 하지 말고 감정평가 기관에 맡기도록 지도했다. 그 이유는 자체평가가 대출자산 부풀리기나 축소로 이어져 소비자와 은행 모두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죠. 부동산 담보평가에 대한 근거법률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은행을 지도 관리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에서 은행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 은행에게 이렇게 지도 공고사항으로 제시를 한 것 뿐이죠. 하지만 지도 공고사항이지만 이 지도 공고사항을 안 따랐을 경우에 불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감정평가사에게 담보평가를 맡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시세에 대한 전문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있죠.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은행은 감정평가사에게만 담보평가를 맡기는 걸까요? 사실은 그 부동산에 대해서 시세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그 인근 지역에 있는 공인중개사잖아요. 그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판례를 하나 볼게요. 2011년도 판례네요. 감정평가를 신뢰하여 토지를 담보로 금융을 제공하였다가 금융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감정평가 가격과 적정가격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감정평가로 인하여 선의의 제3자인 갑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여기서 갑회사는 금융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금융액 전액이 손해액이 된다고 한 사례, 이런 판례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은행과 감정평가법인 사이의 업무 협약서입니다. 즉 계약서라고 보시면 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고의 또는 과실로 감정평가 당시의 시가와 현저한 차이, 그리고 감정평가의 하자로 인하여 갑 또는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된 때에는, 이때 갑은 은행입니다. 을은 감정평가법인이고요.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전원의 연대 책임으로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언제까지? 채권 소멸시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담보감정평가서는 은행의 보증보험 역할을 합니다. 자, 앞서 판례에서 나왔었죠. 감정평가 가격과 적정 가격 사이의 현저한 차이, 그리고 뒤에 업무협약서에서 감정평가 당시와 시가와 현저한 차이.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예를 들면 높게 하거나 또는 어떤 실수로 인해 가지고 감정평가의 하자가 발생해서 금융기관이 손해를 입었다면 그에 대해서 감정평가사는 본인만이 아니고 그 평가법인에 소속된 모든 감정평가사들의 연대 책임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손해액이 10억이라고 하면 그 뭐 평가법인에 소속되는 평가사들이 십시일반 돈을 내 가지고 그 손해액을 메꿔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사는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담보평가를 했는데 그 금액이 20억이 나왔다는 거죠. 은행은 그 20억을 믿고 대출을 10억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돈을 빌리신 분이 뭐 이자도 안 내고 뭐 돈도 안 갚으시네. 그래서 경매를 넣습니다. 그래서 경매 평가가 15억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15억의 경매를 시작했는데 최종 낙찰은 만약에 5억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은행은 일단은 낙찰가가 5억이니까 5억의 손해가 난 거죠. 이 경매 평가액 자체가 지금 담보평가 때보다 낮았잖아요. 5억이나. 그러면 이 담보평가와 경매평가의 차이, 이 5억이 손해배상의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은행은 5억을 손실을 봤죠. 그러니까 이 5억 전부 다가 감정평가사들의 책임 소재가 되는 겁니다. 담보평가 금액이 시세보다 낮은 이유예요. 그런데 감정평가법인은 담보감정평가를 짜게 한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죠. 뭐 예를 들면 시세 80% 감정한다, 90% 감정한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기사를 한번 봐볼게요. 2011년도에 중앙일보의 기사인데 근저당 설정비 4달부터 은행이 대부분 낸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발생하는 근저당 설정 비용은 은행이 대부분 부담한다. 은행이 그 이유는 은행이 부담하도록 명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2008년 은행표준약관이 정당하다고 서울고법이 최근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2011년 이전에는 그 감정평가 수수료는 대출 받는 사람이 냈어요. 그런데 이 2011년 이후부터는 그 감정평가 수수료를 은행이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은행이 어떻게 보면은 비용이 더 증가한 거죠. 그와 더불어 뭐 최근의 기사에도 살펴볼 수 있는데 사장님 자금 쓰시죠? 가계대출 막힌 은행들 기업 고객 모시기. 그 다음에 금리 인하로 기업 고객 잡아라 은행권 출혈 경쟁. 그 다음에 우리가 더 싸요. 은행권은 지금 갈아타기 대출 고객 뺏기. 지금 은행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은 더 많은 고객을 모시고 오기 위해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야 되겠죠. 은행에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대출 비율, 대출 많이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출 비율 많이 해주고, 그 다음에 이자율은 싸게 해줘야 고객들을 더 모셔오겠죠. 감정평가 업계에서 담보 매출액의 비율이 약 50% 정도 되니까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은행이 이를 받아오기 위해서 법인 간 경쟁이 치열합니다. 법인 간의 경쟁이 뭘로 되냐? 사실은 담보평가 금액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은행의 어떤 경쟁도 너무 심화돼 있고 감정평가 법인도 영업 수주에 대한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지금은 담보평가 금액이 시세보다 낮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거의 뭐 시세에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담보평가 금액을 잘 받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토지에 있어서는 도로는 반드시 확보하셔야 됩니다. 맹지는 은행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담보 취득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맹지의 판단 기준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물리적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지적도 상에 지목 도로인 도로에 도로 필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법적 기준은 권한의 확보 여부인데요. 이 권한은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소유권이 될 수도 있고요. 지역권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토지 사용 승낙, 개인 간의 어떤 계약이죠. 토지 사용 승낙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현황도로라는 개념이 나와요. 현황도로는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나 지적도상 고시하지 않은 도로를 말합니다. 이 현황도로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담보 취득이 가능한데 원칙적으로 물리적 기준으로나 법적 기준으로나 사실은 맹지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담보 취득이 가능하지만 감정평가 금액이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토지들이 경매에 들어가게 되면 낙찰가가 계속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는 반드시 확보하시는 게 자신의 토지의 담보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불법 및 위반 건축물은 담보평가에 있어서는 독입니다.
경매에서는 이것을 제시외 건물이라고 하는데요. 제시외 건물이 경매 대상에서 제외되면 대지가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습니다. 따라서 낙찰가 하락이 일어나는데 불법 위반 건축물은 애초에 없애거나 안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이 부합물 내지 종물 수준으로 위반 내용이 경미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창고를 약간 달아놨다거나 이런 거가 있는데, 경미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사가 문제없다고 감정평가사에 기재를 하면 대출을 취급하는 지점이죠. 영업점에서 정결사항으로 이제 예외적으로 담보 취득을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위반 내용이 중대한 경우라고 하면 당연하게 감정평가사에 기재를 하고요. 이거는 은행 본점에서 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본점의 심사를 거치게 되면 대부분 대출이 거부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택의 경우인데요. 반개수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최우선 변제금이라 하죠. 최우선 변제 금액이 방 한 칸당 2천만 원을 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주택에 방이 5칸 있어요. 그러면 방 5개 곱하기 2천만 원, 즉 1억이 담보가치 금액으로 빠지는 겁니다. 다가구 주택이죠. 소위 말하는 원룸들이 대출 금액이 많이 안 나온 이유가 이 이유입니다. 방이 많잖아요. 원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주택의 경우에 방을, 큰 방을 나눠서 이렇게 방 2개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시면은 담보가치에는 마이너스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공장의 경우인데요. 건축비 자료와 기계기구 자료가 있는데, 건축비 같은 경우에는 설계 비용도 있을 수 있고, 토목공사 비용, 건축공사 비용,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한 도급계약서, 세금 계산서는 반드시 보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공장은 사실은 평수가 크잖아요. 일반적으로 주택보다는 상당히 큽니다. 건축 자재를 어떤 걸 쓰는가에 따라서, 또는 큰 기계가 들어와서 집안을 단단하게 토목공사를 해야 된다. 이럴 경우에 일반적인 경우보다 토목공사 비용이 높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H빔이라든지 자재라든지 이런 거를 좀 좋은 걸 써가지고 일반적인 공장보다 더 좋게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육안상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건축비 자료를 보관을 해 놓으시면 이게 나중에 담보 평가할 때 충분히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기구도 마찬가지로 매매 또는 도급계약서, 그에 대한 세금 계산서도 반드시 보관하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기계에는 2가지 종류가 있어요. 법용 기계와 전용 기계가 있습니다. 법용 기계는 그 기계를 어디에 갖다 놓더라도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기계를 말해요. 예를 들면 머시닝 센터, 밀링 머신, 호빙 머신, 그런 기계들은 어느 공장에 놔둬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용 기계, 예를 들면은 갈비탕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면은 갈비탕을 만드는 설비가 필요하잖아요. 그 설비는 그 공정에 맞게 딱 주문 제작하는 기계입니다. 이런 것들은 시세가 없어요. 따라서 전용 기계는 원칙적으로 담보 취급이 안 되게 돼 있지만, 기계에 대한 도급계약서라든지 세금 계산서라든지 이런 거를 구비를 해 놓으시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장의 경우에는 건축비 자료, 그 다음에 기계기구 자료는 보관하시는 것이 담보가치를 올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